서울 강남역. 지난 5월 17일 새벽 1시 근처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젊은 여성이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여자들에게 무시당했다는 피해자의 말과 인터뷰 태도가 부각됐죠. 심정은 그냥 담담합니다. 담담하시다고요? 네, 그냥 차분하다는. 사망한 이제 그 양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원한이나 감정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곧바로 우리 사회가 여성 혐오 사회 아니냐는 이른바 여혐 주장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 근거로 살인과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자의 90% 가까이가 여성이라는 통계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일상적으로 여성 혐오와 공포, 폭력에 놓여 있고 이런 경험들이 밖으로 표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자 이번에는 남성 일각에서 정반대 주장으로 맞받아치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을 차별하고 있다는 남성 혐오, 이른바 남혐 주장입니다. 추모를 하는 건 상관이 없죠. 추모의 내용이 변질돼서 안 되는 거죠. 격이나 남성인 것처럼 추모가 먼저가 아니라 지금은 한국 남자 혐오가 우선이니까. 여성 혐오가 문제냐, 남성 혐오가 문제냐, 이른바 여혐, 남혐 논쟁으로 확산된 겁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에 숨어있던 혐오와 분노의 단면이 강남역 사건을 계기로 예기치 않게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과거의 산업사회에서는 남성의 어떤 육체적인 노동력이라든가 남성적인 스타일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모두가 선호하는 어떤 직장들의 여성의 진출이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의대생들도 여성이 굉장히 더 많고 교사도 여성이 굉장히 더 많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젊은 남성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여성들은 어떠한가? 지금은 여성들 또한 기회가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아요. 지금 여성에 대한 권위적인 대상들은 또 다 남성인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남성들은 남성들대로 나의 자리를 여성들이 차지한다고 느끼게 되는 거고요. 여성들은 여성들대로 현재 나의 성공을 가로막는 것은 남성들이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남성이 여성한테 또 여성이 남성한테 이런 식으로 지금 향해지고 있지만 이것이 만약에 사회적으로 이게 잘못됐다, 이것이 위험하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제재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으면 이것은 또 다른 대상으로 쉽게 전 전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대상이 달라질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하지 않으면 굉장히 사회에 있어서 어떤 폭력적인 형태로 나는 표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논란 확산의 와중에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종합적인 분석 의견입니다. 본건은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 중 정신질환, 조현병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많은 이들이 여성 혐오 범죄의 근거로 봤던 피의자의 행동은 전형적인 조현병 환자의 특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조현병 환자분들은 그 주위에 있는 분이 자기랑 관계가 있고 자기를 해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심정 자체는 공포영화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자기를 갖다 공격할 때 느끼는 주인공의 공포감과 똑같은 게 있지요. 그러니까 숨어야 되다가 보니까 화장실 같은 데로 이제 숨게 되는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문제는 경찰 발표가 또 다른 혐오의 불씨를 낳은 셈이 됐다는 겁니다. 일각에서 조현병 환자들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들은 조현병, 정신질환자들의 범죄 위험성을 다루는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자칫 새로운 혐오를 부추길 가능성까지 우려될 정도였습니다. 묻지마 살인이다, 묻지마 범죄다 이런 용어가 급기야 조현병 환자와 가족들이 나섰습니다. 당사자들은 한데 모여 억울함을 호소했죠. 그 당사자, 그 가족들의 이런 정장에 대한 사회적 혐오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우리는 함께 나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현병은 꾸준한 치료로 관리가 가능한 병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강남역 사건의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도 올해 초 병원을 퇴원한 이후 조현병 치료를 중단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의료계는 보고 있습니다. 약만 잘 먹으면 증상은 완전히 조절되고 약을 잘 먹는 조현병 환자들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보통 사람과 거의 다르지 않을 뿐더러 전문직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데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이 조현병이라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만 실제로 많은 환자들은 임상적 경험상에서 굉장히 유순하고 이렇게 온화한 성격인 사람들이 많고 김선자 씨가 아들과 함께 집 앞 텃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김 씨 아들은 입대를 앞두고 있던 16년 전 21살 나이에 난데없이 조현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아들이 수고를 하니까 너무 감사했거든요. 아들은 텃밭에 오니까 어때? 기분 좋고 즐거워요. 아, 즐거워? 그래. 땀을 흘리면 그 노동의 대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 이 양배추는 이렇게 없이고 먹을 수 있을까? 따가. 쌈 싸 먹으면 좋고 잘 씻어야 돼. 소리가 없대. 김 씨가 16년째 주력하고 있는 건 아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외부와 소통하고 사회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파이팅! 적극적인 바깥 활동이 지속적인 치료와 합해질 때 병세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김 씨는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행복할 권리를 있어. 그래서 이렇게 아들은 소심한 그런 성격도 있잖아. 그러니까 자꾸 바깥으로 어떻게 해야 돼? 내 의사를 그렇지 표출해야지. 그래서 아들이 표출하는 방법 어떤 게 있어? 말을 먼저 걸고. 말을 먼저 걸고. 물론 김 씨도 한때 아들의 병이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들을 치료하면서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자들에게 잘못된 편견과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런 편견을 바로잡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널리 알려서 가족 말고도 우리 친척들, 또 친구들, 또 속해 있는 종교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알려서 같이 협조를 해서 더불어 살아나가야만이 이 병은 그래도 회복이 빠르다는 거.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는 저희 아들이 굉장히 좋아졌죠. 과거에 조현병을 앓았던 허준 씨도 김 씨와 같은 생각입니다. 특히 이번 강남역 살인 사건 같은 범죄가 터질 때마다 편견과 혐오가 커지는 것을 실감한다고 합니다. 그 예측은 좀 됐죠. 정신질환자가 했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방향은 굉장히 원래 사안보다 좀 커질 가능성이 크다 하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뭐 폭행이나 살인 사건이 수도 없이 벌어지는데 이게 이제 정신질환자가 했다 뭐 그러면 이제 그 얘기가 보도되면 더 그거는 과잉 증폭되는 경향은 좀 있어 왔던 것 같아요. 허 씨는 현재 당당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경력 10년이 넘는 베테랑이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게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는데 효과가 컸다고 말합니다. 일단 조현병에 걸려도 급성기 때 이제 환청망상이 있긴 해요. 치료를 잘 안 받으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치료를 잘 받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완화되거나 이제 안정화되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그 조현병 환자들의 그런 특성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히려 외부를 두려워하고 피하고 위축되는 게 특성이지 외부에 표현하거나 표출하는 것은 오히려 특성에랑 정반대거든요. 전문가들은 혐오감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혐오가 말이나 행동을 통해 집단적으로 표현되는 단계에 이르면 문제라고 말합니다. 뇌성마비 환자인 박현 씨는 오랜 기간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다 6년 전 시설을 나와 사회 정착에 도전했습니다. 활동 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시설을 나온 이후 시민단체에서 일자리도 얻었죠. 박 씨는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느 곳에서 타임을 하고 있네. 갑자기 동네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해야되나봐요. 집값이 떨어질까봐.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해를 당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학교 같은 데서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같은 반 친구들이 때리고 찌르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옛날에는 화장실 같은 데 가서 다른 아이를 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괴롭혔다면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많은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서 복도에서 교실에서 연필로 찌른다거나 오집는다거나 그런 괴롭힘을 하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아도 그냥 교실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런 괴롭힘을 당할 때 이것이 그냥 차별이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혐오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처럼 혐오가 특정 인종, 성별, 장애, 성적 지향 등을 가진 집단으로 향할 때 차별로까지 변질되면서 큰 사회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질환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경계 대상이 된다거나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배제 대상이 된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혐오에 노출되는 대상은 이들 뿐일까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단편 영화 감독 색 알 마문 씨. 최근에 촬영한 영화를 편집하고 있습니다. 자말 리샤드입니다. 국적이 어디? 진짜 안 나네. 형님 어디 있어요? 아 자말 걔그 난민조사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누구 맘대로 난민조사? 이들이 갈데 없는 받아주고 오냐는 해주더니 이제 아주 집에 마음대로구만. 주제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오늘 재판 가서 마문 씨의 한국 생활은 올해로 18년째. 알고 보니 10여 년 전 귀화 절차까지 마친 한국인입니다. 한옥 있었지. 그 하나만. 그런데도 여전한 이방인 취급. 이유 모를 혐오 표현들을 듣는 게 일상사가 됐다고 말합니다. 파리에 프랑스의 그 파리 사건 터질 때 테러 사건 터질 때 지하철을 탔는데 옆에서 어떤 두 분이 한국 남자분 둘이 나는 언제
하루 이틀 맨두 안 하면 수임을 좀 길어주거든요. 그래서 맨두 할 때는 이제 잘 못하지만 비구를 안 되지만 맨두 안 하면은 좀 아롭게나 그렇게 생겼으니까 내 앞에서 아롭을 죽어버려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이런 혐오 정서의 표적이 되는 집단이 사회적 약자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하나로 만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나에게 실질적 피해 혹은 잠재적 피해가 존재한다. 다른 한쪽에선 저들은 근데 내 위치를 사실 위협해서는 안 되는 존재다. 인간의 어떤 등급으로 봤을 때 나보다 하층민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을 때 이제 혐오가 발생된다는 거죠. 뭐 남자들이 현실적으로 뭐 취직 안 된다고 해서 나보다 공부 잘하는 동료 남자가 취업 잘 되는 거에 대해서 혐오 반응 보이지 않거든요. 뭐 재벌 2세, 3세라던가 뭔가 훨씬 더 뭐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사람들은 애초에 자원의 싸움에서 나와의 경쟁 상대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거기서 무슨 일을 해도 내가 불쾌할 수는 있지만 내 인생하고 직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상당히 자기 중심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문제는 현행법으로는 이런 혐오 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 2009년 국내 한 대학의 연구교수였던 보노짓 후세인 씨는 버스에서 한 한국인 남성에게 봉변을 당했습니다. 더럽다, 냄새난다. 폭언이 10분가량 이어졌습니다. And suddenly I heard someone at the back screaming, "Hey!" 보노짓 씨는 사건을 경찰에 알렸고 폭언을 한 남성은 모욕죄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인종차별적 발언에 대해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된 첫 사례로 많은 언론들이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욕죄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다양한 혐오 표현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특정한 상대를 지목해서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모욕죄가 될 수 있지만 이주민들을 싸잡아 비난하거나 장애인을 모욕적으로 비하하는 행위 등은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광범위한 불특정 소수에 대한 이제 혐오적 발언을 제재할 수 있는 법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볼 수밖에 없죠. 특정인을 지목을 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 이상 모욕죄도 성립 안 되고 명예훼손도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대상을 이제 좀 뭐 애매하게 해서 비하적인 표현을 한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범죄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와 같은 이제 명백한 근거 없이 누군가를 미워해도 된다는 규범, 예컨대 온라인 사이트에서 공유되는 규범은 사실은 공익을 해치는 데 상당히 일조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개인을 지목한 표현이 아니라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 자체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혐오감을 표하던 사람들이 공개적, 집단적으로 혐오감을 나타낸다 해도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소수자들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음에도 그리고 그 집단 전체에 속한 개개인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누구인지를 지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적인 제재라든가 정치적인 해결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행동이라든가 더 심한 표현 그리고 더 극단적인 행동들 이런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인권 기준이라든가 외국의 입법 예를 통해서 보자면 특정 성별 혹은 특정 인종, 성적 지향, 장애 등 이렇게 차별해서는 안 되는 어떤 이유를 근거로 해서 어떤 집단에 대해서 경멸, 비난하거나 아니면은 그들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 혐오를 조장하는 그런 표현들을 이제 혐오 표현, 헤이트 스피치라고 해서 이제 규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라든가 정책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때 있어서도 규제의 수위가 어때야 할 것인지, 규제의 범위가 어때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혐오와 분노라는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제작진은 한 대학 심리학과 연구진과 함께 실험을 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다고 이제 얘기 안내드리면 기사를 읽고 생각이 달라져. 취업 준비생과 대학 3, 4학년 학생들에게 취업률 관련 기사를 읽게 하고 감정 변화를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실험의 실제 목적을 알지 못하도록 실험 취지는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실험 기사를 기반으로 해서 독해 능력이나 글쓰기 능력을 보고 싶어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분 동안 꼼꼼히 읽어주시면 되고요. 참가자들에게 제공된 기사는 모두 미리 만들어둔 가상 기사. 앞으로의 취업률 전망이 좋지 않다는 부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여성 참가자에겐 취업 시장에서 남성이 선호된다는 내용. 남성에겐 여성 취업자가 늘었다는 상반된 내용의 가상 기사를 제공했죠. 참가자들이 대학생들인 점을 감안해 취업 시장에서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 출신들의 활약이 돋보인다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기사를 읽은 후 참가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조금 있으면 찾아오겠구나라는 생각에 좋진 않았고요. 그냥 좀 비참하고 이민 갈까 그냥 이런 생각했어요. 사회에서 좀 안 도와준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실험 참가자들은 기사를 읽은 뒤 좌절과 같은 소극적 부정 반응뿐 아니라 분노 등의 한층 강한 부정 반응이 크게 높아졌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기사에 포함된 다양한 정보들 가운데 본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나 정보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같은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같은 스펙,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냥 오로지 남성이라는 이유로 조금 더 승진에 우선시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취업하기 힘든데 마이스터그 들어가면 정규직이 10명 중에 7명 아니면 8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돼서 그러면 아무래도 일자리가 조금 감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위를 선택적 지각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돼도 이를 전체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끼치거나 평소 자신의 생각을 강화하는 정보만 더 강렬하게 인식하는 경향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감이 강화되고 혐오 표현들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음식이나 그런 것에 대한 혐오는 사실은 단기간에 걸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혐오는 기본적으로 오염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이게 무척 더러운 것이다, 오염된 것이다 라는 어떤 감정을 즉각적으로 유발되면 이제 잠깐 그것이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 있죠. 근데 사회적 상황이나 인간에 대한 혐오는 사실 그렇게 금방 형성이 되지는 않고요. 어떤 내가 저 잠재적인 대상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고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내가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정보들이 조금씩 쌓여가면서 그 혐오감이 점점 구체화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확산시키는 정보의 상당수는 왜곡된 상태로 유통됩니다. 여성가족부의 업적 등의 제목으로 위장된 채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글입니다. 여성부 국장이 군 복무를 5년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여성이 기분 나쁘면 무조건 범죄로 인정하는 내용의 여성상위법을 여성부가 발의했다.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닮았다는 이유로 한 제과업체 상품의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확인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글들은 온라인에서 보이는 그런 글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응들은 최대한 다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대응을 해도 그것들을 퍼뜨리고 악의적인 글을 쓰시는 분들은 저희의 뭐 답변이나 이런 것들은 또 그게 팩트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 루머만 보고. 이주민들이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주장만 해도 과학적, 통계적 분석을 통해 과장된 주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쪽에선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저는 거의 12년 동안 가구 공장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 마소 가구 단지야 거기서 일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 젊은 사람들이 가구 공장에 안 들어와요. 결국 이제 거기는 이제 이주 노동자들한테 유지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일을 뺏긴다고 해도 그거 이주 노동자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어요. 한국 정부가 데려오는 거는 한국 정부가 데려오는데, 그래서 그렇게 한국 정부한테 잘 따져야 돼. 더 큰 문제는 혐오를 부추기는 왜곡된 정보와 그로 인해 증폭된 감정이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과거와 비교할 수 없게 급속하게 번져나간다는 점입니다.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 감정을 갖고 있던 한 사람. 비슷한 성향을 가진 이들끼리 모인 인터넷 공간에서 조심스레 드러낸 혐오감은 순식간에 동조자들을 만나 확산됩니다. 예전에는 차마 내뱉지 못했던 노골적인 혐오 감정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최근 일부 대학들에서 잇따라 일어난 단체 카톡방 성희롱 사건이 심각한 문제로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남자 대학생들이 동료 여학생이나 과외를 받는 여학생 등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성희롱, 여성 혐오 발언을 해왔고, 이 혐오 발언의 수준도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는 겁니다. 옛날엔 주로 오프라인 방식으로 내가 혐오하는 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지근거리에서 면대면으로 만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기껏해 이제 오프라인식의 방식의 글쓰기를 통해서 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뭐 온라인 사회, SNS 사회를 통해 가지고 온라인 사회에서 내가 특정하게 혐오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동조하는 사람들을 실시간대로 뭐 순식간에 큰 그 집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다 보니까 실제로 혐오하는 집단 또 혐오하는 개인들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은 걸로 보일 수밖에 없죠. 문제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특정 집단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싫은 감정으로, 싫은 감정은 혐오로, 혐오는 분노와 실질적 폭력으로 증폭될 수 있는 겁니다. 나유정 씨가 4개월 된 아기와 첫 바깥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카페에 들어서서도 주변 시선에 마음이 쓰인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은 친구가 들었던 맘충이란 말 때문입니다.
저번에 제 친구 얘기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기분 되게 나쁠 것 같아서 식당을 애시당초 약간 가기 약간 좀 꺼려지는 뭐 아기를 데려와도 갈 수 있는 그런 식당 아니면은 약간 조금 외출이 좀 꺼려져요. 그래서 사람을 벌레로 비하하는 혐오 표현이 이제 소수자가 아닌 일반 대중에게 확장되는 겁니다. 아기 엄마는 엄마와 벌레라는 단어를 섞어 맘충. 중고등학생은 급식을 축내는 존재라는 뜻의 급식충.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노인충 혹은 틀니충. 양심과 도덕을 말하면 설명충, 진지충. 나와 다른 누군가에게 모두 벌레라는 이름을 붙이며 경멸하는 풍조입니다. 그 몰상식한 엄마들이 있어서 물론 그런 단어가 생겼지만 그런 엄마들 말고도 사실상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잘 할까, 애기랑 피해 안 가고 잘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들도 많이 있고 그 단어 자체가 일단 뭐 생성이 됐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되게 마음이 아파요. 엄마로서, 같은 엄마로서. 물론 이런 표현은 소수자나 약자를 향했던 조직적 혐오 표현들과는 달리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단순한 혐오 표현이 우리 사회와 특정 대상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그 인지심리학에서 많이 얘기할 때 사람이 되게 게으릅니다. 그 정보를 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몇 개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규정을 해주면 맘충이다 하면 그때부터는 아 그래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그거에 반대되는 정보들을 아주 편안하게 무시할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더 편견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총선 앞두고도 그렇고 최근에는 이런 혐오 표현이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강도도 세지는 추세입니다. 실제 한 빅데이터 업체의 분석 결과 지난해 맘충, 노인충 등 혐오 표현의 언급량이 전년보다 4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혐오 대상의 어떤 사람을 많이 쓰기 시작한 게 이제 2014년을 기점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그 맘충이라든지 또 한남충, 이 여성이나 남녀에 대한 어떤 그 혐오 대상 범위가 많이 좁혀지면서 그 전에 무슨 급식충이나 학식충처럼 뭐 설명충, 진지충 이런 그 범위의 대상도 넓어지고 기본적으로 나와 차이를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떤 그 대상의 범위로 두고려고 하는 현상이 보여진 거죠.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는 이미 혐오 표현 자체를 범죄 한 유형으로 규정해 처벌해왔고 혐한 시위가 빈발했던 일본에서도 불완전하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최근 혐오 발언 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지난달에는 유럽연합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 IT 대기업들이 혐오 표현 게시물을 24시간 내에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동 강령에 함께 서명했죠. 혐오 표현이 사실은 지금 올해에만 특이하게 벌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200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이제 증가해오고 있다라는 점을 볼 때, 그러니까 혐오 표현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는 노력,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피해를 입는 그 가장 구체적으로 주된 집단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피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혐오 표현에 대해서 공적 기관들이 해야 될 노력은 가장 먼저는 혐오 표현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공격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개개인들이 사회에서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평등권을 침해한다. 라는 그 원칙을 분명히 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교육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혐오 문제에 대한 논의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혐오 표현에 대한 단속은 물론 혐오 범죄조차 별도로 통계하지 않고 있던 경찰이 강남역 사건 이후 실태 파악에 나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혐오 범죄라는 이제 그 죄명은 존재치 않죠. 예, 법도 없고 그리고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혐오 범죄라고 불러야 할지 사실 알기 어려워요. 우리의 경우에 과연 그런 범죄가 뭐 합리적인 이유로 설명되지 않는 그런 이제 폭력적인 범죄가 우리나라에 발생했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죠. 예, 따로 통계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점차 분노 사회라는 말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위층에서 시끄럽게 한다며 이웃을 살해하는 일까지 잇따르고 특히 요즘처럼 경제적 격차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는 좌절감이 왜곡된 혐오로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분노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 이 같은 혐오와 분노는 사회적 전염성이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분노 조절이 안 돼 가지고서는 묻지마 살인을 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반복적으로 계속 사회생활에서 좌절감을 겪으면서 사회로부터 고립된 생활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점점 사회가 이렇게 계층이 더 분화되고 또 이렇게 어떤 내가 뭔가 노력을 이해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 좌절감이나 어떤 무기력 같은 것을 느끼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적절히 이제 해소하고 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사회가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이제 이 반복적으로 더 이 묻지마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흔히들 분노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특정한 누군가를 겨냥한 혐오가 그 바탕이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더욱이 그것을 제재 없이 누구에게나 터뜨리는 수준이라면 보편적 감정이 아닌 감정적 괴물이라 해야 할 겁니다. 최근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이 괴물의 출몰이 잦은 건 아닐까요? 이제 그렇게 어텐션을 끄는 집단이 등장했을 시에 사실 너무나 명백하게 다르다는 게 드러나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뭐 추앙의 이제 선망의 대상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지위도 더 열악하고 여러 가지 특징들이 더 뭐 취약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점점 이제 다문화 국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인종차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서도 발생할 수는 있겠다. 특히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과 좌절, 무력감 등이 사회적 집단 스트레스로 이어진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시급한 건 서로를 보듬는 일을 배우는 것이겠죠. 결국은 진정한 의미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관용, 인정의 그 심리학을 보다 더 넓게 확산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로부터 와야 되냐면 결국은 교육으로부터 와야 되고요. 내가 설사 싫더라도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걸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혐오와 분노는 병과 같다고 말합니다. 만성화되기 전 초기에 그 뿌리를 찾아 치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은 그 어항 속에 사는 물고기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결국은 어항에 있는 물의 그 수질에 따라 결국은 그 물고기가 호흡하고 움직이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 어항에 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는 하나의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만이 하나의 그 최선의 목표인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확산되어 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그 자기보다 못한 사람 또는 자기 이웃에 대해서 배려하고 공존하고 공평한 기회를 나누자라고 하는 생각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요. 해결책이 없다고는 볼 수 없고, 그리고 그 해결책이라는 거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처벌하거나 아니면은 법을 엄하게 다스려 가지고서 찾아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좌절감 같은 것들을 갖다가 어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찾아주고, 또 그 사람들이 인정받고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 같이 나가는 그런 느낌의 어떤 것들을 주게 되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런 에너지를 쏟음으로써 사회도 발전이 되고 본인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